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진짜 특수경매 입문이다의 마지막 제7강하고 8강을 오늘 강의하는 날인데, 내용은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 제척기관에 의한 선순위 말소 사례, 그 다음에 유치권 소송 사례, 이 세 개인데, 제일 첫 번째 건물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에서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데 매각 조회가 있는 것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곳에 매각 조회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이 있고 법정상권이 없는 건물이 있고, 또 하나는 건물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것에 대한 건물 매각 제외,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것이죠. 건물은 거진 다 지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만 없었던 그러한 것에 토지만 매각에 대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경매 여기 물건을 보면 무허가 건물을 법정상권을 주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동대문 제기동에 토지 두 필지에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매각 제외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습니다. 여기 그 감정평가서 보게끔 되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소유자 미상의 미등기된 제시의 건물이 소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사건 번호 보면 부동산 현황 해갖고 소유자의 뭐 누구에 의하면 제기동에 붙어있는 제기동이 왜 이며 단층 건물이 있다. 예, 점유인은 누구 있어? 한 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자, 2019 탄영 7.18일 동대문구 제기동에 대지가 19.96평, 약 20평 정도 되는 것이 토지 일괄 매각,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매각 제외고 토지만 매각이 나오다 보니까 감정 가격이 3억 5천짜리가 2억 8천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억 2천5백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2억 5천 100만 원에 둘이서 들어가서 우리가 낙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60 몇 프로, 이제 71% 이제 낙찰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건물 주인에게 이제 가서 만나서 제가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처를 남겨놓고, 그쪽에서 협상을 하자든지 내 건물을 다시 사겠다든지 또는 건물을 저한테 팔겠다든지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즉 이게 얘기 뭐냐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따로 있는데 토지와 건물 주인이 같으면은 제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물 주인이 우리 땅만 샀기 때문에 건물 주인이 따르고 땅 주인이 다르게끔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둘이서 서로 합쳐야 되는데, 합치려면은 서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든지 아니면 내가 건물을 사든지 해서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팔게끔 되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협상해도 협상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협상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이 사람에게 소송을 하게끔 됩니다. 자, 소송을 하게끔 되는데 제일 먼저 토지가 누구죠? 최 누구로 개인 겁니다. 여기 근저당 설정권이 뭐야? 1억 5천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면은 이 임의경매로 집어넣은 거죠. 이게 건물은 매각 제외다 보니까 제1금융권이냐 2금융권에서 그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개인한테다가 빌렸는데 그 개인 빌려준 사람이 임의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땅만 경매로 해가지고. 자, 여기 보면 물건은 필지가 여기 뭐 한 필지 두 필지인데 이 전체에 이게 건물이 있고, 여기 노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 것이 있는 것이 이게 뭐야? 지적성 도로가 없이 다른 사람 땅을 이용한 거고, 여기까지는 보면 이 땅이 요렇게 돼가 우리 땅이니까 보니까 이쪽에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현황도로고 여기가 있는 땅입니다. 이렇게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 지적부상 도로가 없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여기에 그
진입을 하게끔 되는데, 현황 도로가 됐든지 이 뭐 건축법상 도로가 됐든지는 인허가를 받을 때는 그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미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정지상권 위에 지상 위에 제시의 건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협상을 하지 않으니까 소장을 냈죠.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여기 보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가라. 그 다음에 최병희도 여기서 내 땅을 철거할 때까지 지를 내고, 그리고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인한테도 소송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같이 피고를 둘을 다를 만들어서 소송을 한 겁니다. 자, 청구 취지.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뭐예요?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140만 원을 내고, 누구는 거기에 이제 거주 있는 사람은 뭐라 퇴거하라. 이것이 청구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 주인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도 나가라. 이것이 청구 취지입니다. 결국에 가서 이렇게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나가라 뭐 하라고 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게끔 되면 이렇게 합니다.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예, 누구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피고는 2명인데 그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제가 그 누구는 저희 어머니인데 제가 어머니가 연루하셔서 제가 어머님 대신해서 그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바로 하게끔 되면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예, 그 소송 대리인을 인정합니다 하게끔 되니까, 이제는 최 누구하고 우리 정 누구하고 둘이서만 소장을 내게끔 되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하게끔 되면 뭐라 하냐면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몇 월 며칠 날 이거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으로서 조정에 의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도록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괜찮겠습니까? 그거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원고도 그날 괜찮습니다. 피고 괜찮습니다 하게끔 되면 그날 조정실에 가서 조정을 하게끔 됩니다. 자, 이때 조정을 하게끔 됐을 때에 그 조정하셔서 나오신 분이, 이 최 누구라 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지료도 줘야 되고, 여기 제가 지료를 했더니 판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료 감정 청구를 해라 해갖고 지료 감정을 했었습니다. 감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청구는 감정 가격을 의해가지고 140만 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98만 원인가 얼마가 그 지료가 나왔었습니다. 그 지료를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조정에 인하게끔 됐는데, 거기에 이제 살고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이렇게 나가게끔 됐는데, 현재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곳이 없다. 따라서 6개월만은 내가 이곳에서 더 살게끔 해주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받아서 조정이 이를 때까지 몇 개월 동안 또 사는 거 아닙니까? 산 가격을 그걸로 해서 우리가 나갈 때 건물을 우리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우리 낙찰 받으신 분이 저한테 물어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길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와야 물 한 방울 안 나온다 했는 건데, 이 사람이 돈이 없기 때문에
6개월만 더 살고 6개월 나가면서 건물을 주겠다 하면 건물을 우리 거로 만들게끔 되면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그대로 하십시다 해가지고 사실 그대로 하면서 여기 보면은 자 내용이 뭐면 피고 누구는 몇 월 며칠까지 서울특별시 제기동에 있는 것을 뭐야 건물을 일체 인도를 인도하며 보면 건물 전체를 인도하며 위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피고들은 위 가항의 일자에서 1항의 기재 의미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들은 연대의 원고에게 월 100만 원 비율을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제1항 기재에 이행되면 사건과 관련된 원고는 일체 의미의 그 이행에 완료된 걸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비용 부담은 모두 원고의 파견과 비용 부담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외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비용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일체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게끔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료를 가지고 건물을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사게끔 된 겁니다. 이럴 때는 보면은 정식으로 무허가 건물이라도 팔고 사는 거를 계약서를 써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그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되면은 취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주고 취득세를 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등기부등본이 없는 그 건물 건축물 가지고 없는 건물도 법적으로 내가 취득을 해서 취득세를 냈고 취득세를 내고 나면은 그다음에 재산세가 나오게끔 되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므로써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 건물의 무허가 건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취득세를 내고 그다음에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 판결 조정사항 갖고 그대로 계약서를 써서 우리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무허가 건물을 매매를 위한 법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노무현 정부 때 생겼지 않습니까? 보면 그 법에 보면 제2조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뜻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토지나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지 건축물 관리자이 있거나 없거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 당사자는 다음과 그 어느나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우린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동산 거래의 신고란 무허가 건축물이 됐든지 건축물 관장이 없든지 등기부등본이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변지에 무엇을 얼마를 주고 계약을 했다는 거를 해서 신고를 하게끔 됩니다. 신고를 할 때 어디서 신고를 하냐면 취득세를 내게끔 해 재산세과에 가서 신고를 하게끔 되는데 여기 보면 매도인 파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만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우리가 안 하고 우리는 샀으니까 산 사람이 제가 보게끔 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일부 해갖고 가면 부동산 그 실거래가 신고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 서류를 써가지고 언제 얼마를 받았다 해갖고 우리 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이 무허가 건물을 이런 가격에 이렇게 샀습니다 하게끔 되면 그걸 다 첨부해놓고 거기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보통 보면 건물을 사게끔 되면 1%지 않습니까? 1%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고 그냥 고지서를 발급해줘. 왜? 계약세 1,0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샀으면 만 원. 이렇게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취득세 내라고 그러면 제가 보면은 그 재산세과에 그 근처에 보면 그 근처에 구청 안에 그 돈 내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가서 내고 오세요 그래갖고 제가 가서 그 취득세를 가지고 돈 줬더니
그 영수증 끌어주더라고. 영수증 끌어준 걸 가지고 다시 취득세를 이렇게 한 거를 줬더니 예 됐습니다 하고 신고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재산세가 내가 낸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서부터 1년에 한 번씩 건물분 재산세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허가 건물을 절대 염려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 이렇게 거래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아까도 낮에도 강의할 때도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거래하게끔 되면은 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왜? 내가 법을 어긴 거니까. 자, 보게끔 되면 두 개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의 공소시효, 어떤 범죄 행위더라도 공소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소시효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장기 10년 벌금은 5년이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겁니다. 자, 건축법의 벌칙 보면 다음 갖고 어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내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다시 말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위반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 5억 원 이하다 보니까 3년 이하에 5년 이하면 공소시효가 얼마죠? 5년이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은 지 5년이 지나면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보게끔 되면 그거 말고 형사소송법 말고 행정기본법이 있죠. 행정기본법에서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 보면 여기 보면 행정기본법 제23조 보면 제재처분의 무슨 기간? 제척기간.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 범위에 대하여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형사소송법에서도 공소시효가 5년, 행정비범법에서도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5년이 지난 후에 내가 사게끔 되면 행정기본법에 의해서도 과태료를 낼 수가 없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도 기소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허가 건물을 내가 살 때 5년이 지났나 안 지났냐면 중요하지, 그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등기부 등본이 없어 내가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 그대로 내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 땅과 건물을 팔겠다고 공인중개사한테 팔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면 공인중개사가 제일 먼저 재산세 내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재산세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이름으로 재산세 내는 거를 가지고 오시면 내가 건물과 땅을 같이 매매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팔을 때도 땅 몇 평 어느 번지 그 외에 지상에 있는 건물 뭐 얼마 이렇게 같이 써가지고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매하고 같이 사는데, 사는 사람도 이미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은 지가 5년이 지났으면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기소도 당하지 않고 행정기본법에서도 제척기간을 지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건축물 관리자장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치라는데 고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계속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공소시효 중단이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15번째인데 이것도 건물 주인이 건물은 매각죄이고 토지만 매각인데 건축물 관장이 없이 또 등기부 등본도 없이 그냥 된 건데 이게 교재 170페이지입니다. 점유관계는 뭐예요? 일부 지인과 앞집에서 일단은 주거부지로 이용 중이고, 그 다음에 주택 한동, 차마 한동, 욕실, 보일러 및 창고 등 화장실, 견사 등 뭐예요? 소재함. 다시 말하면 우리는 땅만 받았고 건물은 매각죄인데 건물에 주택이 있고 차마가 있고 욕실 및 보일러실 한 동 있고 창고가 2동 있고 화장실도 있고 견사도 있다. 이게 전부 다 매각 제외다. 이렇게 해서 토지만 매각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자, 가서 봤더니 이게 뭐냐면 보면 2019 타경 3123 강제경매입니다.
여기가 보면 109평인데 토지만 매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에 시작해서 2,100만 원까지. 근데 쉽게 얘기하면 109평인데 2,600만 원이라 면 평당 얼마꼴이죠? 한 5만 원꼴 정도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한 30만 원, 40만 원 이상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 가격이 처음부터 너무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빠지 떨어지지 않아서 80%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이거 낙찰 받아라. 한 번 떨어졌어도 그냥 낙찰 받아라. 해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단독 공차로 해라 했더니 아니 게 아니라 2,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 더 써서 2,200만 원 해갖고 우리가 단독으로 낙찰 받은 겁니다. 낙찰 받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강제 경매로 보면 얼마로 나왔죠? 6,700만 원이죠. 제가 보기엔 이거는 낙찰이 2,100만 원이다 보니까 이 빚은 갚지 않겠죠. 취하시킬 리가 없겠죠. 취할 리가 없고 해서 제가 이걸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장을 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감정평가서 감정한 건데 우리 땅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죠. 침출입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옆에 땅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 땅을 이만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38-1에 건물 주인에다가 소장을 내고, 또 하나는 138 이상을 네가 우리 땅을 가운데다가 쓰고 있는 걸, 우리 땅을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쓰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피해 손해로 두 사람을 다, 한 사람은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또 한 사람은 우리 땅을 네가 쓰고 있는 거 내놔라. 이렇게 해서 두 명을 상대로 해서 피고를 두 명으로 해서 소장을 낸 겁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집이 하나가 있고 도로는 이게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주차를 세워놓고, 우리는 제가 보면 이 땅 주인이 이 땅하고 주인이 같다 보니까 이만큼 한쪽 옆으로 도로를 내주고 자기가 이만큼을 같이 붙여서 쓰는 걸로 해서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서로 합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우리는 가운데를 다시 찾겠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보고 여기에 길 내놔라.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를 달라. 이렇게 소장을 냈습니다. 소장을 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차가 있고 여기에 트랙터 같은 게 있고 여기 현황도로가 있고, 실질적으로 땅 주인은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땅이죠. 여기 보시게끔 되면 빨래가 이렇게 많이 널려져 있더라고요. 자, 소장을 냈습니다. 두 사람을 상대로 소장을 내서 한 사람에게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한 사람은 앞에 우리 땅을 사용하는 거를 내놔라. 철거하고 인도하고 지료로 100 얼마를 내놔라. 또 한 사람은 40제곱 밑에 있는 담장미 유치를 추구하고 인도하고 우리 쓰고 있는 걸 내놔라. 그래서 이 사람 보고는 얼마를 내냐면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14만 8천 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잡으십시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내놔라고 하고 여기는 보면 여기하고 맞바꿔 썼으니까 이 도로는 줘야 되는데 이 여기에 대한 거는 그 사람 땅을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줘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쓰고 있지 않죠. 안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우리한테 청구를 못하고 일단 우리는 여기를 다시 내놔라. 그 다음에 건물을 철거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소장을 낸 겁니다. 소장을 냈는데 건물 주인이 답변서를 냈어요. 뭐라고 답변서를 냈나? 자기 법정지상권이 있다. 법정지상권이 있다. 법정지상권이 있어서 자기가 건물을 진 거기 때문에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 이런 얘기. 근데 자기가 다 건물을 지었다고 얘기하더라고. 이제 우리 그 법무사가 그럼 이제 제가 여기 교재는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편집할 때는 뺐는데, 그럼 네가 법정지상권 네 거라고 그랬으면 네가 주인이었을 때 자재 사고 뭐 인건비 줬던 그런 걸 전부 다 법원에다 제출해서 네가 정말 직접 지었다는 걸 입증을 해라. 우리 사실은 답변서를 그렇게 냈었는데 항상 건물을 제외 토지만 매각이면 제일 먼저 법원에서는
조정을 해요. 이날도 제가 갔었거든요. 답변서 내고 했는데 판사님은 보지도 않아. 몇 월 며칠 날 조정 괜찮겠습니까? 예. 몇 월 괜찮겠습니까? 예. 그럼 몇 월 며칠 날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고 이제 그 조정 날짜를 정해갖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두 번째 얘기 사람 있죠. 아까 우리 주차장하고 그 세워놨던 그분이 이제 조정 날짜가 정해서 나오는데 잠깐만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옆에 도로를 자기 땅을 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 땅하고 자기 땅하고 바꾸십시다 그러더라고 저한테다가. 그래서 제가 먼저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은 건물 주인과 먼저 협상을 해서 건물 주인과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로를 바꾸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조금 아까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앞뒤 사람이다 보니까 협상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그 조정하는 날 이제 오게끔 돼서 조정을 하게끔 되는데 제가 그 바깥에서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정을 한다니까 그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건물을 다시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토지를 다시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건물 주인이 다시 사겠다 그러면 난 건물 주인에게 팔겠다. 건물 주인은 6천 얼마로 있다가 우리가 건물의 감정관계 2천 얼마였으니까 3천만 원에만 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6천만 원의 빚을 3천만 원으로 떼내는 거 아니에요 보면.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왜 그럴 거라고 생각했냐면 여기에 빨래가 많은데 빨래가 보니까 작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는 그 부모는 집을 안 옮겨요. 노인네 혼자 살거나 애들이 없을 때는 아이 뭐 정하면 내가 건물 버리고 나가지고 옮기겠지 하겠는데 학생이 있는 그 사람들은 거의 집을 옮기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협상할 걸로 같아서 제가 얘기를 그렇게 협상을 해서 그 땅을 자기가 다시 사겠다고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건물 주인이 땅을 사신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건물 주인에게 팔아야 되겠죠. 여기 시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 주신다면 얼마든지 팔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얘기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하시는 얘기가 여기 4, 50만 원 안 갑니다. 가봐야 30만 원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감정이 아까 얼마에 됐어요? 25만 원 됐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30만 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은 30만 원 주시면은 뭐 우리가 팔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리 가격도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정하는 데 가서 조정실에 갔을 때에 뭐 얼마 했냐 얼마 했다 하다 보니까 그대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냥 조정해갖고 누구한테 얼마에 팔겠다 해가지고 파는 것을 그대로 조정해서 팔고 빠져나온 사례입니다. 우리가 건물 매각처에 토지만 매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한다면은 우리로서는 그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매각 제외 토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는 건물 주인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건물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 건물이 좋은가, 그 다음에 빚이 작으면은 취하를 시킬 거고 빚이 많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 빚을 떨어내고 그 적은 가격으로 우리 땅을 다시 사게끔 되면 그 사람이 빚을 떨어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면은 이 사람이 다시 이 건물 주인이 이 땅을 다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은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죠. 원래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땅에다가 지은 거 아닙니까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땅이 자기 거가 되면서 그동안은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면서 건물이 사는 것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재산적인 가치는 없었던 걸로 보는 거죠, 보면. 그랬다가 이제 다 이렇게 정리가 다 되다 보니까 사실 편하고 좋은 거죠, 보면. 그렇게 해서 팔고 나왔던 사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진다 그래서 가격이 정해졌는데 막상 또 조정하는 데 가니까 저 얼마 좀 또 깎아달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 낙찰을 받으신 분이 알았다 그냥 그런 정도는 좀 깎아줘 그랬다고 해서 우리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한 얼마를 좀 많이 좀 깎아주고 조정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협상이 잘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두 사건은 제가 이 건물 매각 제외를 4개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끔 됐는데 2개는 건물 주인하고 협상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2개는 건물 주인하고 협상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무대용 거짓말로 명도 거부하는 것을 대체 지평으로 해결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 보면 제가 이게 이제 낙찰을 언제 받았냐면 이게 2016년도죠. 16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전이지 않습니까? 8년 전에는 제가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미흡해갖고 이렇게 대체 집행까지 갔는데 지금 제가 이런 거를 낙찰받는다면 이렇게 대체 집행까지 가지 않고도 아주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뭐만 남았죠? 토지만 매각이죠. 여기에 보면 이것이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이 건축물 관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건물을 등기부 등본은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 건축물 관리장이 원래 있던 분,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살고 계시던 그 분이 노인네인데 한 80년 노인네인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시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한테서 물려받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이 사람이 평생을 이 집에서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시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등기부 등본이 없다 보니까 상속을 받지 않고 상속을 받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지신 분 이름으로 그대로 있고 땅 주인도 그 사람 이름 있다가 땅은 등기부 등본이니까 상속을 받았다 보니까 원래 따라가 보면 제일 처음에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았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낙찰을 받고 제가 찾아갔더니 거기에 그 노인네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보니까 제가 좀 어리숙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 시키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제가 찾아갔더니 어떻게 왔냐 그러는데 안방에서 거기 어떤 할아버지하고 그 할머니하고 둘이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나보고 어떻게 왔냐 그러길래 아 제가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뭐라면 땅만 받았죠? 예.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땅 내가 다시 살게. 얼마에 팔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얘기하면 5,400을 받고 감정가가 얼마였었죠? 7,400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면 팔으면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한 8천만 원 정도면 팔겠습니다. 좀 깎아주더라도 한 7천만 원에 깎아주더라도 일단은 한 8천만 원 주고 팔겠습니다. 8천만 원만 주신다면 팔겠습니다. 했더니 그렇지.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제일 첫 번에 거짓말 시킨 게 나한테 뭐라고 거짓말 시키냐면 우리 친정집이 아주 부자야. 80 먹은 노인네가 친정집이 있어 없어? 그 참 내가 미련해 보면 우리 친정집이 참 부자야.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은 우리 친정집 가서
내가 한 일주일만 들어놓 있으면 이런 정도는 줘. 그러니까 내가 조만간 연락을 할게. 그러니까 나는 철떡같이 믿었네. 그게 내가 좀 미련한 거죠. 근데 저기 출구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나는 취하시킬 줄 알았는데 취하가 안 된 거야. 먹게끔 되면.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건데 여기 진천에 여기 땅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싸게 받아서 이게 파는 것도 판다 그러면 한 8천만 원이 금방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난 건물까지 같이 판다 그러면. 그래서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 뭐 공인중개사로 해서 통해서 파는 것보다 건물 주인이 산다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왔죠. 그렇지만 이제 낙찰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뭐 하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고 소장은 냈습니다. 소장은 냈는데 상대편에서 법정에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다 보니까 무변론 판결로 그대로 난 거예요. 제가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서 또 만나러 갔죠. 만나러 갔더니 이번에도 또 만나러 갔을 때도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안방에서 막걸리 한 병 놓고서 있더니 나보고 이렇게 뭐 들어와서 같이 막걸리 한잔 하자 그래서 아니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그 할아버지가 드디어 참견하더라고. 당신 땅만 받았잖아. 근데 건물은 우리 건데 뭘 어떡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얼른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할머니가 그때 나한테 또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뒤에 뭐 공사하는 사람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그 1억을 언제 줄는지 모르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언제 주겠냐고 물어봐. 그렇게 하고 한번 줄게.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 그러니까 난 또 진짜로 전화번호를 적어갖고 나오면서 전화를 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대꾸다라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한 열흘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이번 또 다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그 우리 애가 합쳤어 그러더라고. 합쳤어 그러더라고. 난 그게 무슨 소리지도 몰랐습니다. 보면 여기에 이제 그 건물 이름을 그 손자 이름으로 땅 이름을 바꿔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강제 경로로 해갖고 500만에 이제 임 누구한테 이렇게 증여를 해갖고 그 사람이 이렇게 빚을 지다 보니까 강제 경매로 해서 500만 원이 나온 건데 처음에 난 이거 500만 원 했기 때문에 취하대를 쓰면 취하 동의서를 찍어주면 되는데 취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낙찰 받아서 5,400만 원 냈잖아요. 이 사람 법원에서 500만 원 빼놓고 나머지 한 4,900만 원 정도는 배당으로 다 받아간 거예요. 보면 합쳤어 그러면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이 손자가 그 별거 했다가 다시 합쳤는데 그 며느리가 뭐 유치원 교사래나 유치원을 뭐 운영한다나 그러니까 걔한테 전화를 하면은 이 정도는 좀 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또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봤더니 예?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전화 뚝 끊더라고. 그때서야 내가 10분 가봐야 되나? 10분. 이게 무슨 이상하다 싶어갖고 이제 할 수 없이 지금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체 집행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대체 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로 써 있는 데라면 자 소장을 내고 청구 취지를 인도하고 이렇게 퇴가라고 해갖고 판결문 받았지 않습니까? 판결문 받았으니까 보면 윈도 완료일까지 연 370만 원 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사실은 그 건축물 관리장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하고 기입 등기를 한 걸 가지고 상속을 시켜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이 이거를 우리가 돈 받을 거를 경매로 집어넣은 아주 간단했던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걸 하지 못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명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대체 집행을 신청하는 겁니다. 대체 집행 신청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철거하고 나가게끔 하려고 대체 집행 신청을 해서 이렇게 뭐야? 대체 집행 결정을 받는 겁니다. 결정을 받고 법원에 가서 대체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대체 집행 신청을 했더니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어느 정도 대체 집행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대체 집행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있는 사람한테 예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입금시키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대체 집행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하고 현장에서 어느 날 며칠 날 만나십시다 해갖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집행관이 거기에 있는 할머니한테다가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 합의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대체 집행해서 건물을 철거하러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나옵니다. 그러면 대체 집행하고 나온다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우리하고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합의하자고 연락이 안 와. 그러다 보니까 몇 월 며칠 날 대체 집행하는 날짜에 같이 만나자고 했고 5명인가가 같이 가고 우리 대체 집행 신청한 사람이 같이 가서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긴 것이 대체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5명, 7명인가 이렇게 갔다가 제일 먼저 그 방 안에 누가 이렇게 있는 걸 다 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 누구 보고 누구냐 하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다 보니까 아 건물 주인이 맞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 소장을 낸 사람이니까 그대로 이제 내버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앞에 이 건물 있죠. 이 건물은 무허가로 진 건물입니다. 무허가 진 건물인데 여기도 이제 대집행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집행관이 여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남자가 3명이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들어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다는 날짜에 딱 들어놓여 있는 건데 걔네들도 법을 알아갖고 준비를 한 거야. 뭐라고 준비를 했냐면은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여기 위에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인데 숙소가 없어서 여기 임시로 숙소를 빌려서 쓴 겁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 안방 여기를 가봤더니 여기 보면 뭐를 만들어 놨냐면 이런 뭐야? 그 안방에다가 술 먹던 안방에다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어 놨어도 재판관이 이렇게 나와 보더니 불상을 만들어 놨어도 저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앞에 요 집으로 들어갔는데 여집에 청년이 3명이 있는 거야. 아 그렇습니까? 하고 나오더니 조용히 얘기하는 거야. 왜 점유이전 금지를 안 하셨습니까? 점유이전 금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판결문에 여기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내보낼 수가 있지만 점유이전 금지 안 했기 때문에 제3자가 들어온 사람은 자기네들이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내가 이 낙찰받은 사람한테 패대기로 욕을 먹었어요. 그것도 모르냐고. 근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한 그 점유이전 금지를 안 해도 다 협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냥 소장 내서 협상할 생각을 했지 점유이전 금지까지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보면. 막상 갔더니 이런 식으로 점유이전 금지하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 나오게끔 된 거예요. 나오게끔 되다 보니까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날 보고 그냥 뭐 실제로 제가 잘못했으니까 뭐 할 말도 없죠. 그냥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자기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변호사한테 직접 맡기겠다고. 알았다고.
얼마 있다가 이 전미전 금지해놓고 다시 진짜로 강제 집행하러 간 거예요. 강제 집행을 하고 가서 끄집어내니까 그때서야 연락이 와가지고 나한테다 연락이 와서 그 다시 그 땅을 사겠다 하고 그 아들내미가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거기서 떠났으니까 나한테는 연락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제 직접 그 사람하고 얘기하라고 그 사람을 낙찰을 해갖고 협상을 해서 그 건물 주인에게 다시 이 땅을 팔고 나왔던 사례입니다. 결국은 건물 주인한테 팔긴 팔았는데 협상 과정이 먼저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았고 이런 긴 여정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은 18번째. 근데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건축물 관장이 없습니다. 건축물 관장이 없이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이것도 살고 있는 주인도 진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아이 참 보니까 대단하더만. 이거 낙찰을 받고 제가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여기를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더니 중학교쯤 되는 애들 둘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인데 어른 계시냐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아버지 전화입니다 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뭐야?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가 한 10분 후에는 도착할 때니까 잠깐만 기다려서 오더라고요. 오더니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경매를 놨는데 땅을 내가 다시 사겠습니다. 얼마로 하겠느냐 해서 우리가 3,300 주고 샀기 때문에 제가 뭐 6,500 얘기했다가 6천만 원이면 안 되냐 그래서 어떻게 좋다 6천만 원 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6천만 원 주고 다시 사겠다. 그 사겠으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몇 월 며칠 날 돈이 들어오니까 몇 월 며칠 날 계약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얘기가 다 됐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우리 수강생 보고 내가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땅을 다시 사겠다고 해서 6천만 원 얘기를 했는데 몇 월 며칠 날 계약을 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해서 뭐 거기까지 갈 것 없이 아주 법무사에다가 약속을 하고 법무사에서 만나서 계약서 쓰고 받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더 신경 안 썼던 겁니다. 나중에 우리 그 낙찰 받았던 분이 화가 잔뜩 나갖고 우리 강의실에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놈이 또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냐 그랬더니 그 돈이 생긴다고 약속한 날짜에 자기가 이제 여기 연천군으로 가려고 차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해갖고 얼마 있다가 걔한테서 전화가 왔대. 뭐라고 왔냐면 자기가 거기 계약하는 데를 가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못 가고 있으니까 며칠만 지금 연기하자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하면서 우리 그 수강생이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출발했으니까 그대로 해서 집으로 가봤다는 거야. 그냥 그 약속한 그 법무사로 가자고 이 집으로 갔더니 집에 그 아들내미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갖고 당신 여기서 있으면서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느냐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 시키는 거 다 들통이 난 거 없다 보니까 그럼 어떡할 거냐 뱉자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근데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다니는 딸이 둘이 있었다 그랬죠. 안 가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도 참 그런 거짓말을 시키는 게 자체가 이해가 안 가. 할 수 없이 대체 집행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체 집행한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미리 가서 몇 월 며칠 협상을 안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돈 뭐 한 천만 원만 달라고 그러면 건물 팔겠다 해가지고 돈을 제가 알기로는 대체 집행한다고 해서 가니까
땅 살 돈이 없다 보니까 그 건물 우리 나갈 때 그 건물을 줄 테니까 돈 얼마를 달라고 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낙찰은행이 돈 얼마를 줘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걸 보면서 그날 돈을 준 겁니다. 집값으로. 그리고 계약서 다 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무허가 건물이라도 계약서를 써갖고 신고하면 그것이 재산세를 내고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라도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해서 정식으로 이제 나가고 이사 들어가고 다 끝이 나서 명도를 한 겁니다. 이제 그것도 대체 집행 신청으로 대체 집행을 한다는 것이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전혀 그 사람으로서는 이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건데 시간을 좀 끌어보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뺏기고 난 다음에 그 면사무소인가 가갖고 저 사람 무허가 건물 샀다고 과태료 매기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과태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허가 건물. 나가 어떻게 했냐 줬길래 제가 아까 무허가 건물 얘기했죠. 제척기간이 있고 공소시효가 있다. 근데 이거는 검사가 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에 속하지 않고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제척기간, 그러니까 제척기간 5년이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냐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얘기를 해서 그걸 다시 없었던 걸로 하고 따져가지고 해갖고 지금 다시 팔았는데, 팔고 났더니 새로 산 사람이 이거를 옛날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지금 봤더니 새로 싹 다 정식으로 건물을 새로 아주 잘 지었던 것만 보니 위치나 이런 것은 좋았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106평에 6,300대로 3,100만 원까지 떨어진 거는 제가 보면 이 앞에 사실은 제가 현장 갔을 때 축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축사가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해지기 전에 축사를 지어놨던 건 모양인데 보니까 그 축사가 없어졌고 건물을 잘 지어서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건데, 다시 말하면 건물 매각 지후에 토지반 매각이 4개인데 그 중에서 2개는 건물 주인과 협상이 잘 돼서 건물 주인에게 땅을 하나 파는 거고, 또 하나는 건물을 우리가 샀던 거고, 그렇게 해서 해결한 거고, 지료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걸로 해결한 거고, 이거는 둘 다 건물 주인들이 살 능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는 우리한테 팔았고, 건물을 우리한테 팔았고, 또 하나는 건물을 땅을 살 능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가 대체 집행을 한다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의해서 그대로 샀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